김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국내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컴백 방송 2회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먼저 저는 진행을 맡은 화학서민 노조 노안실장 겸 일과건강 상근활동가 현재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건설노조에서 노동안전보건 담당하는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오늘 저희들 박종국 국장이나 저는 지금 팔토시를 하고 있는데요. 더워서 살이 탈까봐 팔토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노동자들이 다 쓰러지죠. 그렇죠. 근데 제 불만이 이렇게 무더운 폭염 때 이렇게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뭐 제철소나 건설, 조선소 이런 밖에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원한 에어컨에서 일하면서도 덥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현장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 노동자들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더울 때 언론에서 꼭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한여름에 이열치열 이런 무더위를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 해가지고 막 아름답다. 그게 이제 노동이 아름다운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더운 날씨는 폭염주의보 내렸던 노동자를 쉬게끔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무더운 폭염 때 날씨 일하는 것이 뭐 아름다운 노동의 모습처럼 땀 막히 걸리고요. 매년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뭐 제철소 막 용광로 불 때는 거, 용접하는 거, 건설 현장에서 망치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9시 뉴스나 이런 데서 메인에서 내다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폭염주의 날씨가 더울 때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쉬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치 뭐 영웅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이런 언론 보도 형태도 빨리 개선이 돼야 그렇죠. 되겠죠. 영웅되면 뭐 합니까? 목숨을 잃는데. 저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한자죠? 몰라 무슨 얘기인지. 자, 밀양이요. 어젠가요? 밀양, 경주 그 부근이 몇 도인지 아세요? 보셨어요 혹시? 39.9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터넷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사망자가 지금 이거 지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날씨도 뭐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선거도 있었는데 뭐 선거 얘기는 저희는 하지 말죠. 우린 선거 얘기 머리도 아프고. 그들만의 세상이. 그들만의 세상입니까? 그들만의 선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730 선거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은 뭐 다른 팟캐스트방에서 많이 하실 거니까 저희들은 다른 얘기로 좀 안전보건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노동부 산하에 있는 이 노동자들의 사업장의 뭐 이런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이런 거 좀 보호해줘야 되는 임무가 있는 안전보건공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 포착이라고 하는 어플을 개발해서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올린 통계로만 보니까 저희들이 1회 그 컴백 방송한 7월 5일 이후에 중대재해, 그러니까 한 명이 사망하거나 뭐 동시 10인이나 뭐 이렇게 부상자, 하여튼 중대재해라고 하는 그런 재해가 19건이나 일어났더라고요. 어제 그 여수 폭발, 오늘도 인터뷰를 할 건데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까지 해서 19건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에서 19건이니까 뭐 거의.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플이 다 모든 걸 이렇게 다 알려주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 울산의 플랜트 조합원이
어제도 한 분 네네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렇죠. 제공된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린 것만, 그 사람들이 통계로 잡은 것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된 거예요. 보통 연합뉴스에 나온 걸 링크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단 이 어플이. 그래서 뭐 그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7월 12일 날이요. 충북 영동 부근 지나는 화물열차, 화물열차가 그 전기 보수공사 하려고 했던 그 하청업체죠. 그렇죠. 철도노조 하청업체 그 분들 치여가지고 두 분이 사망하셨어요. 터널 부근에서. 그리고 7월 15일 날 울산에서 우리 그 작가님 올라오셨는데 울산 선박 건조하는 예전 폭발 사고 있었던 데입니다. 세진중공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3명 추락해서 1명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이건 뭐 유명하죠. 세월호 지원 갔다가 돌아오다가 헬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아까 우리 소방관 분들 돌아가셨죠. 이 소방 헬기 떨어진 거를 제가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뉴스 속보를 봤는데 옆에 같이 있던 그 친구가 세월호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앵커가 얘기하니까 옆에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느낌이 그게 YTN인가 무슨 종합 종편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식당 방송이. 근데 저는 딱 드는 느낌이 이게 역효과가 날 것 같다. 이제 더 반대의 역효과가 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그렇게 방송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고도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종편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달에 지자체 선거할 때는 모든 키워드가 안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안전 문구가 다 빠졌어요. 네네. 다 뭐 경제 살리기 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이제 잊혀져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잊혀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TV 토론만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슴은 아프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뭐 정치권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일상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가 싶어요. 제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충북 영동에서는 그렇죠. 태백인가요? 영동선에서는 기차끼리 부딪혀가지고 또 그렇죠. 그거 다음이에요. 대단한 7월 22일 태백 영동선 정면 충돌한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잊혀지질 않아요. 자꾸 네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지금 상황이. 제가 이건 페북에도 올렸는데 그 세월호 참사 대형 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꼽히는 대형 참사가 1위 뭐 거의 원전 뭐 그다음에 그 열차 사고, 화학물질 사고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이 열차 사고가 거의 이제 전조국이다. 왜냐하면 정병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몇 분 안 타시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KTX 300km 달리는 KTX가 정명 충돌하면 유럽에서 뭐 영국에서 사고 난 것처럼 정말 몰살 당하는 거예요. 뭐 영국, 유럽에서 사고 난 경우가 200~3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몰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철도노조가 계속해서 민영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KTX. 그래서 7월 22일까지 그렇게 났고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여수 조선소에서 암모니아 누출 가스통이 노후화돼 가지고 샜다 그러죠. 그래서 폭발은 아니고 이제 누출이 되면서 암모니아에 질식되거나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21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달 사이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엊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그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 났던데 거기 현장 여수에서 여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한 분 연락해서 현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술은 대림 폭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가 났다. 작년 3월이죠. 여수 대림 폭발 사고 이후에 암모니아 누출 사고는 올해 2월에 남양주시에서 한번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이제 대림 폭발 사고 이후에 지금 1년 한 4~5개월 만에 다시 여수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그 사이에 사고도 한 번 있었죠. 그 여수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 대표이신 김상일 전 시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일입니다. 네네. 어제, 어제 여수 조선소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언론에 지금 뭐 도배가 되고 있는데, 사고 관련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여수시 돌산 우두리에 있는 여수 해양조선소에서, 삼치 운반선에 수리하던 중에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서, 사고가 난 건데요. 네. 지난해 3월 우리 여수 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해서 6명의 여수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남양주시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 폭발 사고 이후로 5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내림 폭발 사고 때 6명의 소속 조합원을 잃어서 큰 충격에 빠져 있던 여수 플랜트 지부는 초긴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소속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나마 가슴을 쓰러냈다고 하고요. 하지만 사망 1명이 21명이 부상당하고 중상자도 8명이나 있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까 걱정입니다. 네네. 참고로 이번에 누출된 암모니아는 냉매제로서 화학산업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네. 위험성이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은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고 산과 격렬히 반응해서 폭발성과 부식성 가스가 형성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네네. 암모니아는 정부에서도 유독성 폭발성이 강해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규정한 69종의 사고 대비 물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지금 하루 지난 상황에서 사고 원인이 지금 암모니아 가스통 15개인가 14개 중에 하나가 14개 중에서 하나. 노후화돼서 밑에 부분이 노후화돼서 새면서 찢어졌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화상 있고 질식한 환자들이다. 이렇게 사고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50kg들이 암모니아 통 14개 중에서 하나에서 누출돼서 그러는데 이게 좀 대형 폭발이 일어나서 14개가 같이 이렇게 폭발했다 그러면은 정말 또 아주 큰 그런 사고가 될 가능성도 아주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주변에 언론에 의하면 한 100여 명, 9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대책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산단의 주요 설비 노후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석유화학단지의 현장 노동자 증언에 의하면은 가동을 시작한 지 오래된 설비 중 특히 배관, 밸브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보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황산 등 취급 물질이 수시로 누출되고 있다. 이를 발견한 현장 노동자들이 고무장갑 등을 이용해서 임시 방편으로 막고 처리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노후 설비가 교체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셀지 모르니 조심해라. 담당 직원들의 말이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바꿔주질 않는다. 라고 공무팀 관계자의 하소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 공무팀 관계자는 회사의 장비나 설비 계약 시 최저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되는 것도 문제고 공장 세운 지가 30년, 40년이 다 되었는데 정기적으로 공정별로 처리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 또 그리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고 돈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네네. 저도 가끔 시간이 되면은 산단 주변에 도로변에 오래된 파이프렛 등을 점검해 보는데요. 부식 정도가 아주 심한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프렌즈로 연결된 부분에 가스켓등이 노후화로 인해서 이온물질의
노출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가 4월달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안전과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하는 사회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네네. 이익과 돈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네. 우리 스스로가 사회의 가치를 바꿔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네네. 이번 여수 해양조선소 사고도 평상시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으로 설비에 대해서 실태 점검하고 보수 개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네네. 큰 사고를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노후화된 주요 설비에 대한 정부 당국 차원으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대림 폭발 사고 이후에 전남 동부권의 그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 이런 것을 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 공동대표를 좀 맡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우리 여수 건생지사는 작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대림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창립한 전남 동부권 안전보건단체입니다. 네. 올 하반기 올 가을에 제4회 산업재해 없는 여수를 위한 시민 걷기대회에서 정식 발족식을 갖고 네. 이후에 보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와 사고 예방과 대책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여수시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개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네. 올 봄에 이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지만은 네. 일부 몰lik한 의원들의 반대로 유보된 조례 아닙니다. 네.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조속히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우리 국가산단이 있는 사업산단이 있는 여수 국가산단 인근마을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 네네. 방금 말씀하신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그 당시 예. 지금의 새정치 의원들이 다 극구 반대를 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꼭 조례가 통과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수 건생지사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김상일 전 시의원이에요. 여수시 전 시의원님. 시장님 나오셨다가 이번에 떨어지셨어요. 네, 730 시장님 나오셨다 떨어지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노동자 시민 건강 관련된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 배관, 화학물질 노후 배관 얘기 하셨잖아요. 때마침 이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에서 또 보셨어요? 대만에서 도시가 완전 초토화되어 있던데. 대만 가오슝셔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5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딱 그겁니다. 여기가 석유화학 공단이 있는 데거든요. 석유화학 공단 밸브, 석유 배관이 지나가는 쪽에서 어디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폭발 사고가 나오면서 이게 영화에서 보듯이 연달아서 배관을 따라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땅속에서 지뢰가 그렇죠. 폭파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조금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주요 산단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은폐 현황 조사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건생지사에서 그때 이제 현장 석유화학 공단 우리 현장 증언이 우리도 심각하다. 이거 빨리 노 설비 제대로 교체 안 하면 큰일이다. 이런 이제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노조분 우리 노원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건설 노조분들이 이제 플랜트 공사하러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뭐 실태 점검이나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건설 노조에서?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지난번에 저희 건설 노조가 3만 명 서울 상경 총파업을 벌였어요. 아, 네. 했는데 이제 총 9대 요구 사항이 있었죠. 건설 기능임법 제정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원청 산재 적용이나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플랜트 사업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네. 산업단지 노후 시설을 네. 조기 교체를 하고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죠. 아, 요번 저 건설 노조 올라왔던 파업, 총파업 며칠이었죠, 그때가? 그때 20일이죠. 아. 네, 20일만 상경에서 그 요구 중에 그게 있었다고요? 네, 억수 같은 비를 맞아가면서 네네. 이제 서울 시내 행진하면서 뭐 건설 노조 조합원들밖에 안 보이던데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네네. 이런 요구 사항을 걸었죠. 네. 네. 근데 이게 있었군요. 이제 그 노후된 산업단지 시설들을 교체를 하려면은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비용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생산 라인을 다 멈추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안 하는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루 쉬면은 손해가 얼마인데 이런 게 그렇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사업주가 알아서 이게 좀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폭발 사고가 일으키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데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네. 해서 시설 교체하도록 그렇게 아예 사업주를 영업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네. 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알 권리 조례 내용 중에 뭐 핵심적인 게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한테 맡기면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정부한테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정부도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이랑 이게 속된 말로 쿵짝쿵짝 이게 잘 하잖아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노동부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환경부도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권리 법이나 알 권리 조례 주요 내용이 주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그런 관리 체계를 지역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그래야 우리 지역이 안전해진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지역 조례 운동이나 지역사회 알 권리법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 주요 산단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네. 화학물질 사고가 이제 뭐 2012년 구미불산 사고 이후에 조금 많이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좀 알게 됐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주변에서 바로 뭐 화학물질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발암물질이나 위해 물질 때문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야 기업이나 정부도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화학물질이 어느 사업장에 얼마나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게 누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남양주시 암모니아 누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 다 숨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동네에 어떤 사업장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사업장 말고라도요. 생활 속의 화학물질 이런 거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위험물질 지도, 우리 동네 위험물질 지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위험 지도라고 하죠. 어플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A 클래스 어플 제작자를 미팅을 해가지고 싸게 제일 최저가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 딱 키면 게임 요소를 좀 해가지고 내 주변 구글 내 지도처럼 딱 클릭을 하면 내 주변 반경 몇 킬로 안에 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내 반경 몇 킬로 안에 사업장 표시가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장 표시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그럼 이제 그 순위에 맞게 찾아 들어가면 그 사업장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발암물질, 신경독성 물질, 발달독성 물질, 뭐 변이원성 물질, 뭐 이런 거, 생식독성 물질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발암물질이면 어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것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어플을 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A 클래스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나 찾아 들어가지 이 내용은 좋은데 국민들이 좀 하려면은 게임 요소를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뭐 나쁜 물질들을 없애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게임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마련을 위한 소셜 펀딩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소셜 펀딩이 아마 공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그 예산 마련을 위한 한 1,000만 원 이상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플 개발이. 그래서 뭐 100단위 그러니까 500이나 500에서 1,000 정도 드는데 그것을 위한 소셜 펀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소셜 펀딩이 공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셔서 이제 그게 좀 대중화되면 이게 주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기업이나 정부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어버이 연합회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딱 좋죠. 이게 한번 뭔가 일이 터져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돌을 맞더라도, 예, 이렇게 좀 그런 것과 관련된 뭔가 이슈가 돼야 돼요. 이슈가 뭐 사고 날 때만 반짝하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도 어버이 연합 좋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한번 붙는 거예요. 이 화학물질 사고로도 한번 예, 붙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저는 뭐 환호성을 지르겠습니다. 제가 뭐 귀싸대기를 맞더라도. 그때는 예. 손주 손녀가 안전한 지역 만들기 뭐 이렇게. 어우. 좋다. 우리 동네에 손주 손녀가 저 위험한 요소가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아름다운 재단 있잖아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여러 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신청했어요. 2014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라고 그래서 공익활동 프로젝트 신청했거든요. 8월 15일 날 발표가 나는데 혹시나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안 해주시면 어버이 연합 동원할 거예요. 자. 위험 제로 방송. 나는 우방이다. 네. 이제 정식. 진짜 순서. 지금까지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예. 오늘 진짜 이야기. 그래서 오늘 2회 방송 제목을 노동자 쓰러지다. 시민도 쓰러진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괜찮으신가요? 예, 작가님? 좋습니다. 예. 자, 우리 노동자 쓰러지다 작가님 정식 소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쳐라, 중국아. 네. 환영합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를 받고 집에 가려다가 참은 기록노동자 희정입니다. 기록 노동자요? 예, 기록 노동자. 그러니까 늪보라는 장르를 쓰는데 늪보라고 하는 건 이제 현장의 사회 문제나 아니면 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일인데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문학 또는 늪보 늪타주라고 불렀다면 좀 다르게 이제 기록의 노동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기록 노동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네. 기록 노동자다 예, 이렇게. 예. 진짜 가르쳐 주시죠. 그럼 제가 기록 노동자라고. 기록 노동자. 저희가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는데 너무 소수라서 잘 안. 혹시 그럼 특수고용 노동자인가요? 저희는 우리 완전 비정규직.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이 노동자 쓰러지다는 이제 산업재해나 이런 건강이나 뭐 이런 사고 뭐 이런 건강권 문제인데 이런 것만 쓰시는 게 아니고 예. 다양한 그냥 거를 쓰시는데 요번에는 네, 이걸 네. 쓰신 거군요. 미장 얘기나 아니면 네. 노동자들의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밀양이나 아니면 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이야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주요하다고 보는 네. 뭐 이렇게 세월호 같이 이렇게 좀 주요한 사건들이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도 기록을 하고 이제 네. 이러는 것이죠. 직업입니다. 원래 울산이 고향이세요? 울산에서 지금 올라오셨거든요. 와. 그렇죠. 울산에서 올라와서 기운이 다 빠져 있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 저는 원래는 서울에서 네. 지냈는데 이제 네. 여차여차여서 여차저차해서 2차저차 예, 해가지고 2차여차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울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밀이 많은 기록 노동자예요. 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에 그 이사 가서 그쪽으로 좀 아니? 타켓으로 하려고. 알았네. 맞습니다. 진짜? 저 내려가고 와서 바로 한 달 뒤에 내려오더라고요. 아, 제가 그럼 먼- 아니잖아. 아니, 내가 먼저 공단이 먼저 내려간 다음에 따라 내려갔어요. 내가 먼저 털을 잡고 있으니 털을 내가 잡고 준비를 하고 있겠다. 너가 내려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내려가고 공단에서. 아, 그러면 울산에서는 뭐 하세요? 기록만 하세요 그러면? 아 이제 노동자들을 기록하고 글로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더 네. 그러니까 제 욕심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모두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동안 이제 취재할 때 만났던 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뵙고 싶고 뭐 이런 욕구도 있어서 민주노총 나 이거 묶어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네. 이게 진짜 얘기인데 다시 해야지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지금 편집하지 일하고 마세요. 있습니다. 아,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네 기록 노동자에서 그럼요. 그 위험한. 아니다. 이게 지금 민주노총 팟캐스트인데. 민주노총 팟캐스트인데. 이게 내부 고발인가요? 그 위험하다는 뜻은 정부가 생각할 때 이제 겁먹는, 예? 열심히 하니까요. 이 그쵸, 정부가 그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는군요. 네, 거기서도 교육 선전 일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록. 그렇죠. 한 번 배운 건 뭐 계속 해야죠.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송충이 솔림 먹어야 됩니다. 괜히 딴 거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그런 건데 이거 하다가 이게 지금 이게 방송이 딴 거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정부가. 그럼요. 잘 되겠죠. 이 시즌 2인데 곧 뜰 겁니다, 이거. 요번에 좀 자, 이 정도로 뭐 우리 윤희정 작가님이신데 그냥 표현으로는 그냥 희정 작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글 쓸 때는 이제 필명처럼 앞에 성을 떼고 이렇게 써서요. 그러면 전에 쓰신 건 뭐가 있나요? 전에 쓴 거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삼성과 교섭하고 있는 지금 반올림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삼성의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나 기타 많은 직업병을 얻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늑볼집이 있어요. 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진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걸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색한가? 엄청 어색해. 너무 어색한가? 지금 딴 데 보시잖아요. 저 미리 알고 있었는데요. 굉장하죠. 들으시는 분은. 그 또 하나의 가족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박정 국장님? 몰랐죠?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까 졸면서 들으셨습니다. 졸면서 들으셨어요. 사전 얘기한 걸 들으셨군요.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알았습니다.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자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구나. 네. 이 베스트셀러를 모르면 말이 안 되죠. 나는 이제 이 방송 왜 잉크를 하는 거예요? 왜 잉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 방송 끝나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요즘 휴가철 맞아가지고 휴가지에서 그 개를 버리고 많이 온다는 거 어제 TV를 봤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또 하나의 가족들을 버리는 거죠. 개 취급한다. 물론. 네. 그냥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휴가지에서 버려진 개들, 애완견들. 근데 이제 제목을 보니까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라 보니까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애견들. 동물 취급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사람이 동물 취급당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 희정 작가님께서 그 책 제목을 정하셨나요? 그거는 아니라 이게 원래 이제 삼성이 또 하나의 가족에서 네, 우리 애니메이션, 직원들 또는 광고가 우리의 있었죠. 소비자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했던 거에서 이제 반올림 차원에서 그것을 역으로 틀어서 너희가 그렇게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계속 쓰고 있던 어떤 슬로 같은 거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살짝 가져왔죠. 그걸 책으로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짝 갖고 왔는데 영화로는 또 하나의 약속으로 싹
그쵸. 또 하나의 그죠? 가족이라고 쓰기가 좀 애매해서. 또 하나의 약속으로 예. 딱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어우, 굉장하신 분이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죠? 그렇죠. 네. 죽음의 공장. 반도체 공장 얘기하시는 거. 총 6부로 구성된 거 맞나요? 그랬나요? 이제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냐면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만 2년 됐어요. 시작한 지가. 그죠? 네, 저희 네. 대선 때 시작했어요. 네, 대선 때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네, 저희 책이 6월에 나왔죠. 아, 6월에.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현장 취재도 하시면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책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그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있죠? 국장님? 네. 저희들 다 들어가 있는 그 공동행동에서 요걸 기획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돈도 모으고, 우리 이시정 작가님도 섭외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빠르게 잘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좀 원래는 이런 책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책이 이제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업종별 위험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직접 현장에 뜨시면서 룹보 형태로 쓰셔가지고 책을 내신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안전보건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좀 성대하게, 북콘서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성대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기획은 많이 했으나, 역량이 부족하여 그렇게 못하고, 죄송합니다.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원래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월 4.28 세계산재 노동자 추모제 이럴 때 뭐 같이 북콘서트 하면서 이렇게 막 집회하면서 문화제 하면서 하려고도 했었고, 7월 문성면군 뭐 이렇게 추모제 할 때도 한번 하려고 했었고, 근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 작가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보면서 죄송한데 제 집이 그 고등학교 상고 예. 그 근처를 항상 지나쳐 오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그 고등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요. 뭐 몇 학년 몇 반 무슨 은행 취업 무슨 전자 취업.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상업고등학교 앞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 선배들이나 학우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있어요. 무슨 대우건설 합격.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대학교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학교의 명예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고등학교에 현수막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미래 이제 예비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업장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기업 사업장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취업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런 책을 학생들한테 권유하고 읽혀주면서 너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많은 노동자들 이러이러한 피해들이 있다. 너희들도 그런 거 할 때 요구를 하고 주의해라 이런 것도 또 그러니까 모든 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떤 대기업에 들어 취업하는 것을 마치 어떤 집안의 명예고 이런 거로만 학교의 명예고 이런 거로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책이 실질적으로 예비 노동자들인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들한테 익혀지면은 그 어떤 그 회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자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자기 사업장의 일 아니면은. 없어요. 근데 예비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책이 꼭 읽혀져야 되죠. 그럼 베스트셀러로 딱 뜨죠. 그런 말씀, 말씀 잘하셨네. 근데 지금 이게 일세라고 인세 첫 번째 일세. 초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세도 못 넘었대.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 이번에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쪽 루트를 뚫으세요. 작가가 뚫어야 되나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누가 뚫어야 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식적으로는 출판사가 뚫어야 되는 거야. 2014년 아무나 뭐 예를 들어서 2014년 권장도서 딱 이렇게 어디다 뭐 교육청 홈페이지에다 올려주라고 하든지 하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대량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읽히게끔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할 거야. 나는 무방비다. 기획을 잘한 것 나는 같아요. 무방비다 공식 추천 도서로 네. 광고 맞아. 그러면 이게 뜨면은 작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냥 인쇄값만 아깝게 이렇게 사장되면 말이 안 돼요. 2,000부가 안 나갔대 아직.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우리가 이 민주노총에서 안전보건 담당하는 사람만 몇 명인데 지금. 2,000부는 저 시골 읍내 구의원 출판 기념회도 나가는 부스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보다 안 나간다면 말이 안 될까. 아니 이렇게 많이 죽고 사고가 계속 나고 하루에 7, 8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2,000군도 안 그러니까 걸렸다는 이 건 방송을 말도 안 돼. 듣고 있는 좀 그래도 진보적인 교육감 그렇죠. 그런 데서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사가지고. 읽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전국 교실마다 아니야 전국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을 거 네. 아니야. 예? 나는 무방비다 공식 추천 도서. 이런 책은 네, 노동자 쓰러지다. 노동을 모르면은 또 쓸 수 없는 책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이런 책을 옛날에 그 신문사 방송 기자들이 한 30년 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회고하는 작품집으로 쓰는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예. 근데 현장을 발로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드물죠. 그렇죠. 진짜 책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6부로 총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부터 각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위험 업종 이런 것을 딱 정하셔가지고 6개로 나누셔가지고 그걸 다 취재를 하시고 현장을 뛰시면서 기사를 쓰신 겁니다. 글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희정 작가님, 우리 많은 독자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이거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1부부터 시작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1부부터 따단. 1부 따단. 1부 제목이 위험한 일터 조선소. 위험한 일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소 얘기를 쓰신 것 같은데요. 요 1부에서는 뭐 핵심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조선소랑 건설 얘기를 썼는데 네.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조선소 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쁘게 돌아간다는 건가요? 네, 저는 들어가서 네. 이렇게 들어가면 그 조선소 하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엄청 위험한 곳이고 막 그래서 불꽃이 막 튀고 사방에서 막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딱 경악을 하면서 저게 바로 산재야. 저게 바로 위험 요소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되게 무거운 군화 같은 이제 그 안전화랑 안전모를 쓰고 날은 더운데 약간 어두운 그 침침한 그러니까 차에서 대화들이 내려서 없고 되게 그늘 하나 없이 되게 사람들 왔다 갔다 들어가는 데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약간 어두운 공간에 막 철 구조물로 막 이렇게 널려져 있고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순간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니 이런 상황에서. 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조선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뭐 혼재 작업, 동시 작업,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래에서 무슨 작업을 하던 간에. 그럼 막 불꽃도 이렇게 막 튀고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좁은 곳에서 하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런 충격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그 취재를 하면서 조선소 노동자들 만나서 취재를 하면서 그 조선소 노동자들이 이제 뭐 산업재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업재해는 회사가 싫어하는 것이라서 회사가 이제 꺼려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하청에서 노동자들 많이 죽고 비정규직이 많이 죽고 이걸 막 머릿속에 잔뜩 가져갔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정규직에 이제 한 몇 년 안 된 새로 정규직으로 들어온 아주 젊은 노동자였어요. 네. 사실상 조선소가 거의 정규직 안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선택받아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조선소 정규직이라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마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청이 그렇게 원하는 정규직의 모습이 사실 저거라니. 이제 사실상 우리가 다 일하고 돈 받고 그곳에 목에 매여 있는. 저는 거기서 조선소가 특별히 위험한 어떤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우리 회사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되게 많이 맞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와 회사원을 딱 구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확 이렇게 오더라고 몸에.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 수빅의 한진조선소, 한진중공업에서 짓고 있는 조선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선소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현지인. 그래서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두침침한 숙소에 한 30명이 집단 수용소처럼 생활하는데 여기서 한국말 할 줄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분이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빨리빨리 새끼야. 빨리빨리 새끼야. 새끼야도 그 못 뭔 말이야?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그 한국 관리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항상 한국말 빨리빨리 새끼야, 빨리빨리 새끼야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찡했어요. 그 모습이. 그렇죠.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문화. 완전히 속도전이죠. 그렇죠. 매 수주 이렇게 조선소나 건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하는 게 이윤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뭐 농담하고 그 직장의 문화 서로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죠. 뭔가에 막 쫓기듯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상상이 가요. 그렇죠. 그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소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데하고 별반 틀리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구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수 대림 폭발 사고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 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용접하다가 불꽃이 뭐 남아있는 잔류가스 퍼지 때문에 폭발을 한 거거든요. 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불구덩이 속으로. 예. 그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뭐 건설로조 지금 나와 계시지만 오랫동안 지금 다단계 하도급 문제 푸는 문제나 뭐 원청 책임성 강화하는 문제나 오래됐었는데 앞으로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직접 읽어보시면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그 홈페이지 프레시안인가요? 기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틀린 부분이 많잖아요. 살을 좀 붙여서.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읽어봤었는데 하여튼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조선소 하면은 그 세월호도 지금 그 한쪽으로 편심이 발생돼서 배가 뒤집어진 그렇죠. 게 결국은 네. 불법 아니죠. 편법으로 이제 증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3계층에서 5계층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배가 균형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투입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그 작업을 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 구조 변경하는 공사 용접을 하고 철판을 대고. 근데 수사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대고 배 무게를 줄인답시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도급에 이제 공사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배의 어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 산업 자체가. 그렇죠. 하도급에 공사를 내려주다 보니까 어떤 안전의 규정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조선소가 이렇게 있으면 안전관리위원이 다 돌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관리위원이 돌아서 뭘 하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조선소 노동자분이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 안전요원이 막 쓸데없이 도는데 정작 중요한 날 비 올 때는 안 돈대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은 정말 다 불법이거든요. 용접 전기에.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안 도는 거죠. 차라리 보지 않겠다. 그러겠네.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 아예 보지 않는. 2부로 넘어가 볼까요? 2부는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 그래서 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철도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KT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죠. 그 얘기를 좀 다루셨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민영화를 잘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막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좀 이렇게 그런 소식이 잘 안 들려오고 있는 때인데 역시나 이제 민영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네. 사실상 이제 저희 민영화라고 이렇게 딱 꽂혀 있지만은 그 전부터 외주화라는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다음에 철도의 정규직 뭐 철도 군살빼기라고 해서 정규직 자른 자리에 비정규직 넣고 그렇죠. 그 자리를 아예 외주 업체한테 넘기는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철도 취재를 할 때는 그렇게 막 민영화라고 막 전국적인 싸움이 나기는 전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이제 2년 전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화가 되게 심해서 그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반수가 다 외주화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철도의 선로를 고치고 이제 철도 자체의 손을 기능을 고치는. 그래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일한 그 시설 노동자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렇게
철도의 철로가 이게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열차가 딱 지나가면 그 운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우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베테랑이라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철로에 못 받쳐온 30년 막 이런 건데. 근데 그분이 요즘 자꾸 철도가 이렇게 꼬꾸라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탈선하거나 아니면 열차가 엎어지거나 이걸 이제 꼬꾸라진다고 표현하시던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 선로 지금 점검을 거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네 팀 1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6명, 5명으로 줄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같은 일을 이제는 2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쭉 한 선로를 2주에 한 번씩 보고 왔다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또 자기네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의 신선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주화. 진짜 싹 다 이렇게 정규 노동자가 없이 외주화를 주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면 자기네들이 막 자기네끼리 얘기한대요. 여긴 다시는 오지 말자고. 여긴 사고 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꼬꾸라질 것 같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우리 구역에서 안 그러게 바래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30년이 지나고 뭐 선로가 우는 것만 봐도 아는 베테랑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이 인력 감축과 외주화가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실제 계속 열차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 규명 제대로 안 되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뉴스에서도 보니까 그 KTX 부품이나 이런 주요 구조부들이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 그렇죠. 초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그 KTX 탈선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고 원인이 부품이에요. 바퀴, 그렇죠. 레일 바퀴가 튕겨져 나오면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바퀴 레일을 둘러싸는 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쇠든 뭐든 간에. 근데 그게 튀어져 나온 거야. 보수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그 열차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바퀴가 탈선이 되면서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은 아까 우리 베테랑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까 우리 화학물질 사고에서 아까 우리 김상일 대표님이 인터뷰한 내용 똑같거든요. 공무팀이 다음번 저기야. 맞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거든요. 열차 사고 아까 그 태백 영동선 충돌 사고도 신호 체계도 뭐 제대로 잘못될 뿐더러 그 시설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까 영동 화물열차 2분 치여서 돌아가신 분들도 다 외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지. 어떤 시간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철도노조가 지금 계속해서 뭐 싸움은 그렇죠. 강구하게 뭐 수행을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해주세요. 문제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KT 보면은 6년간 이게 우리가 광고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6년간 23명이 사망했다고. 맞습니다. 과로겠죠, 이런 게. 아니, 자살일 거예요. 23명. 자살, 스트레스 이런 거. 구조조정되면서.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도 한번 났던 게, 그러니까 옥상문이 열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닫힌 거예요. 자물쇠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 수상하다 해서 이렇게 조합원이 찍었나? 아무튼 누가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더니 찍고 나서 며칠 뒤에 알고 보니 구조조정이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KT는 구조조정이 발표되고 정리해고되고 자살하고 요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죽지 마라. 우리 옥상에서 죽지 마라. KT 문제는 제가 있는 그 일과건강 거기서 한번 그 연구 조사 사업도 하고 했었어요. 노동건강 연구소하고 했었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발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책 활동과 관련돼서도 앞으로도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임원진들이나 비리 문제도 계속 터지잖아요. 이게 그 아마 민주노총이 있다가 아닌가? 이건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3부 넘어가죠. 3부는 시간에 쫓겨 달리다는 제목으로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배달 분들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720원하고 출근비 이런 게 뭐 기억에 남더라고요. 720원은 그 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이제 자기 수수료죠. 네, 한 상자에 네, 한 상자에. 720원. 그게 크기와 상관없이. 예. 그 쌀이건 뭐 김치건 간에 720원인 거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720원을 그냥 곱하기 뭐 몇 개 돌린다라고 사면은 한 달 월급 나오네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예 동행,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네. 택배 노동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 쫓아다니니까. 트럭에 이제 동행을 한 거 탑차에. 근데 그때 그분이 자기 오늘 되게 물건 조금 갖고 오셨다고 그러고서 한 1,000개인가? 아무튼 되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탑차를 꽉 채워 오셔놓고 물건 되게 조금 들고 갔다고 오늘 동행하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막 운전을 하시는데 되게 우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좌석에 누가 있어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딱지도 많이 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 시간이 되게 쫓기는데 그 쫓기는 이유가 이제 그런 720원이라는 수수료도 너무 낮지만 이제 모든 게 다 자비로 계산되잖아요. 기름비, 뭐 그 차 도색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부재중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재중이라 다음에 그러니까요. 오겠습니다. 아니면 연락 그것도 주십시오. 직접 만든대요? 그거 자비로 하기 진짜?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게 많죠. 그러니까요. 퀵 서비스도 우리가 항상 그 짜장면하고 똑같이 끝에다 이런 멘트 달잖아요. 빨리 오세요. 맞아. 빨리 오세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건데. 그 청소년 배달, 피자 배달 뭐 이거 그 예전은 했었잖아요. 저 피자 배달 30분 배달제 있다가 맞아요. 그거 사회적으로 저기 물레동에서 청소년 돌아가셔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캠페인화 돼서 뭐 피자 유명 피자들이 다 그걸 했었죠. 예, 안 하겠다. 30분 배달제 안 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안 하긴 안 해요. 근데 뭐 이름만 바뀌었지. 다 똑같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전에 요 얘기 하니까 그 피자 배달 그렇게 한번 저 캠페인 투쟁하고 나서 얘네들이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1년 뒤인가? 저 일과건강에 전화가 왔어요. 그 피자 배달하는 학생인데 그 고발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다 아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근데 지금은 다시 다 벗고 30분 배달자라는 이름만 없어졌지 실제로는 그렇게 다 한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내보내냐 마냐 뭐 기자회견을 하냐 마냐 그러다가 접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제 방송 녹화된 건 아직도 갖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반짝하고 개선됐다가도 제대로 또 저희들이 후속 조치나 후속 대책 사업을 못하면 여전히 다시 사업주들은 여전히 이제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출근비도 이거 저는 보면서 출근을 하면 출근비를 낸다는 거예요. 네? 뭔 말이에요? 결근비가 아니라 출근비를 내. 출근하면 회사한테 돈을 줘. 누가? 1,000원인가요? 만 원인가요? 킥에서. 네, 이제 1,000원이에요? 만 이게 원. 일부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킥은 심지어 특수 고용직이라 해서 이 회사와 관계가 또 거기 사측에서 주장하기로는 계약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근비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 1,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 1,000원 정도를 내고 결근을 하면 그 결근한 것만큼 돈을 또 내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니. 이런 요 택배나 퀵서비스 이런 업종과 관련된 그런 걸 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산별연맹이 서비스 연맹이에요. 네, 우리 서비스 연맹에서 열심히 또 규모는 뭐 크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게 퀵서비스 노동자들도 막 조직하고 막 그러시는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뭐 지금 공공서비스 직업이 이제 서비스 업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비스 연맹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 특수고용 직군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날수록 전통적인 고용 그 질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죠. 실질적인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법인세 깎아주고 많은데 사업주가 해야 될 그런 어떤 고용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정말로 사회가 삭막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아마 양극화야 주범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더 하나 한 집안꼴로 이게 특수고용직이 없는 집안이 없을걸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이.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네. 뭘로 계세요? 저희 어떤 저 업종으로? 학습지. 학습지 교사?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심각한 게 우리 배달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 같은 부분은
특수고용직 퀵 형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별로 못 봤는데 이제 지방만 내려가면 배달 대행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한 건에 2,000원 뭐 이래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딱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부름 센터 비슷한 거 옛날에.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심부름 하냐면 가정집에서 뭐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해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업주, 그러니까 어떤 작은 가게, 피자 가게에서 그때 배달이 있을 때마다 건으로 계약하는 거죠.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건당 뭐 2,000원, 3,000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받아도 1,000원, 2,000원 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배달 대행 업체가 수수료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청소년들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계층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안 좋은 노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또 전이가 그렇죠. 되고 이 밑으로 이게 일종의 다단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배달 청소년 사망 사고 중에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 1부, 2부, 3부 가면 갈수록 침침해지죠. 침침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었어요? 침침해지는. 암담해지는. 암담해지고 침울해진. 그러니까 이게 어휘 구사력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일단 끝까지 가보죠.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 그래서 버스, 간호, 청소 노동자 분들 얘기를 또 거론을 좀 하셨어요. 예. 거기 더해서 자동차 같은 부품 공장이랑 그다음에 전자산업 핸드폰 만드는 공장도 같이 다뤘습니다. 네, 이거 저 심야 노동이나 교대 노동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겠죠. 오래 노동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할 수밖에 없는 또 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뭔가 이게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뭐 현대자동차 주간 연속 2교대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뭐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각 업종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지금 손이 못 뻗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이제 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간호노동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일과건강이 녹색병원 7층에 있어서 우리 간호사분들을 많이 뵀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 이직률이 제일 높대지 않습니까? 네, 뭐 거의 교대하는데. 교대하면서 또 환자들까지 보기 때문에 이 병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 환자분들도 그런 것도 다 이게 뭐 거의 이제 감정노동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부는 우리 안의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뭐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 구미불산 누출 사고나 이런 것을 좀 다루셨어요. 여기 관련돼서는 뭐 우리 삼성 반도체 얘기도 좀 많이 해서 단지 뭐 화학 사고 나고 그래서 이제 화학 물질이 터지고 이런 위험하고 요것들도 다뤘지만 이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주는 가장 싼 부품을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원액이나 원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싼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공단 같은 경우는 사장이 자기가 쓰는 약품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무조건 업주가 와서 다른 약품 파는 업주가 이거 제일 싸다 그러면 가서 사는 거고 그건 쓰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서로 오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그런 걸로 병이 걸렸을 때 좀 더 제가 다루고 싶었던 건 이렇게 화학물질로 인한 병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산재가 걸렸을 때 이제 공단 그 사람들의 아픔은 대체 어떻고 특히 공단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저희는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팔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뭐 일하다 교통사가 나고 이런 거는 산업재해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내 몸에 보이지 않는 병이 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갔을 때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산업재해 신청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재해는 사실상은 돈이 들지 않는 구조인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거 플러스 또 하나는 심지어 산업재해 신청할 때 브로커가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병원마다 다 브로커가 있죠.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산업재해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더불어 승인될 가능성도 거의 적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런 되게 암담함이. 우리 건설에도 그 이주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요즘에 사고 나면 두 건당 한 건은 다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조금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그런 비율도 높고 여기 책에 보면 보시다시피 이 말이 좀 감동력. 교통사고는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표시판이라도 있지. 일하는 사람들 죽으면은 그조차도 없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가슴이 찡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뭐 화학물질 사고는 제가 이제 화학소비연맹 소속이니까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중소형사 사업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열악해요. 완전히 무방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에 그 50억 옛날에 그 했을 때 이런 안전보건과 관련된 걸로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략조직화 사업의 안전보건 분야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그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물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척제나 이런 거 절삭류 뭐가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시료 떠오면 우리가 무료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다 뭐 이런 사업, 유해물질 정보 사업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떠오기가 어려운 거지. 우리는 말은 그냥 가서 조금만 떠오시면 돼요. 그런데 눈치도 보이고 뭐 하다가 걸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도 못 하시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과 관련돼서는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발암물질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에 민주노총이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뭐 단체들 들어와 있고 주 아이들 단체 뭐 이런 데도 들어와 있는데 그 내에서 좀 뭔가 이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이게 맞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소영세 사업장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 하청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런 재해나 직업병을 줄이려면은 대기업들이 적정한 그 도급 금액을 줘야 되는 하청 도급 금액을 줘야 돼요. 그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물질도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어요. 그러니까 A급은 비싸죠. 근데 그 납품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급 저질의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하고 최저가다 자체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대기업들 뭐 골목 빵집 골목 상권 이런 것만 부과하지 이 중소영세 하청업체들에는 적정한 것 도급 단가를 주는 거 이런 것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고. 네. 오래 일하는 문제도 사실 그러니까 중소업체 노동자들이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시급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급이 적기 때문에 잔업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고 다 이렇게 엉켜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데 밤 10시, 11시에 와요, 항상. 맨날 다쳐요. 팔가락 다치고, 뭐, 저번에는 어깨 다쳐가지고 6반을 꼬매고 오고, 온몸이 상이용사예요. 안 다친 데가 없어. 보면 씁쓸하죠.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 책 속에는 보다 많은 아주 세세한 현장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장 실태가 그 엄청난 어휘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읽으셔서 사서 좀 읽으셔서 좀 이 서로 개인적으로도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이런 거 보면서요. 자, 마지막 이제 6부예요. 더 낮은 곳의 직업병.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노동자들 얘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요. 요 6부와 관련된 혹시 얘기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파업하는 데 있잖아요. CNM, 티브로드. 네. 여기 7대 조사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 토론회 발표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하는 날 요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토론회장을 막 우리가 보통 안전보건 토론회 하면 뭐 기껏 많아봐야 막 조직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날은 한 10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업해서 오시면 파업해서 쫙 참여해서 하셨었는데 아주 그냥 과간이에요, 정말. 정말 이 사업주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케이블 방송, 뭐 IBTV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시는 분들인데 뭐 지붕 이런 뭐 지붕이나 옥상 뭐 이런 데서 설치하시는데 보호장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진 보면은 이
이렇게 삼각형 돼 있는 지붕 그런 데서 이렇게 딱 납작 엎드리셔가지고 예, 그렇게 설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전봇대 예, 전봇대 올라가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전봇대는 그거 있잖아요. 고가 이렇게 해갖고 타는 거 박스처럼 돼가지고 그 위에 그 안에 박스에 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보통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전봇대 이거 전봇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감전 사고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보호구나 이런 거 다 쓰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원래 제일 안전한 게 그 이동식 그 스카이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그 맞아. 바가지 안에 들어가서 바가지 버킷에. 근데 그래, 그게 이제 그거. 비싸잖아요. 1시간 사용하는데 뭐 30만 원 그렇게 있는데 그냥 사다리 놓고 하는 게 편하지.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맨홀 이게 케이블이니까 맨홀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대. 근데 우리 그 밀폐 공간 내 작업 조치 있지 않습니까? 산소 농도 측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맨홀 뚜껑 밑으로 내려. 근데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코가 센서네, 코가. 코가 센서. 그래서 하여튼 뭐 이분들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면 이분들 거의 뭐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사고를 당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근데 일을 하고 그러실 계시는 수밖에 겁니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저희 울산에도 SK 브로드밴드가 있어요. 네, 들어보니까 고용 형태가 자회사 협력업체 소사장제 특수고용직 다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청이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 선에서 뭘 할 수도 없고 그걸 특수고용직인 내가 소사장한테 얘기해서 소사장이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는 계속 까이고 나는 입장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발언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는 거죠. 위험한 데 가라 그럼 가고. 그렇죠. 대부분 하청업체를 안 하죠. 다들 대부분 자회사라고 해요. 협력업체, 자회사. 네, 협력업체 자회사. 맞아. 그 표현이 참 어감이 그래요. 표현이 세련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민주노총이 열심히 투쟁해서 이 도급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그 도급조항 29조인가요? 도급 시 뭐 네. 안전조치 그래갖고 그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청이 이제 도급을 주는 수급인들한테 그 수급인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원청이 책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티브로나 이런 분들 뭐 하청에 소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인 뭐 LG나 SK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법으로는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전혀 현실 내에서는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요구는 하지만 법이 이렇다, 뭐 제대로 해라 이렇게 뭐 토론회든 뭐 기자회견이든 요구는 하지만 SK나 뭐 굴지의 대기업들이 끄떡도 하지 않는. 그래서 뭐 걸면 고소고발하면 돈 내고 마는 거예요, 벌금 내고. 벌금 내고 말지. 네. 사람이 죽어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한 사람 죽는데 얼마요? 500만 원. 새삼스럽게래. 오랜만에? 우리 50만 원이라고 했죠? 50만 원. 예, 2000 냉동창고 그 40분 돌아가셨는데 2천만 원 그래가지고 5420인가요?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우리가 선전물에도 쓰고 그랬었는데 뭐 영국은 7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돈을 매겨도 엄청 매겨야 얘네들이 뭐 할까 말까죠. 뭐 몇백만 원 올라가 봐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이런 책이 2년간의 이런 각고한 노력 끝에 나왔는데 이게 2,000부도 안 팔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듣고 계시는 우리 민주노총 관계자분들과 산별연맹 관계자분들 건설노조 왜 안 사셨어 왜? 이거 일단 듣고 계셨어야 되는데. 7월 한 달 동안 파업하느라고 뭐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우리 노안과 우리 간부님들 꼭 책임 있게 사셔서 주위분들한테 우리 아까 또 우리 그 박정국 노안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비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진보교육관님들 진보교육관님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나눔 부방비다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낼까? 우리 진보교육관님한테? 지난 6월달에 육사 지방선거 할 때 모든 후보들이 다 안전 공약이 맨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 그 공약들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는 한번 그치. 모니터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것도 맞아요. 괜찮아요. 공약 실천 사항, 공약 실현 말한 거 얼마 지켰냐. 얼마나 지킨지. 그건 한 1년 지난 뒤에 하여튼 모든 해봐야지. 공약이 1순위가 안전이었으니까 좋네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켜보겠다. 오케이요.
그거 좋네요. 진보 교육감님들. 그리고 진보 교육감님들한테 이걸 교재로 써달라 이러면은 교양도서로. 진짜 교양도서로. 네? 아니, 근데 진짜 싫어하실래나? 진보라고 해서 꼭 노동에 대해서 친화적이진 않은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중에 전교조 선생님들도 좀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교조 내에서의 소모임 중에 주제별로 나누면 노동이 제일 적대요. 소모임이. 전교조 중에서도. 그러니 전교조가 아닌 선생님들은 다 훨씬 더 노동에 무관심. 내가 그렇죠. 교사인지 노동자인지 이거.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파트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무관심한 맞아요. 것 같아요. 노동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뭐 교육이 없으니까 고등교육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미친 척하고 예, 나는 무방비다 이름으로 자 앞으로 우리 윤희정 작가님 작가가 아니죠? 뭐라 그랬죠? 기록노동자 윤희정 기록노동자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과 나를 되게 많이 분리하거나 그래서 사실상 이 굉장히 좋은 무방비다부터 노동과 세계 팟캐스트도 대중의 관심을 못 끌는 게 그거잖아요. 노동자 방송을 왜 우리가 듣지? 그래서 나는 회사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제가 취재를 다녀보면서 여기 식당, 뭐 마트 뿐만 아니라 뭐 구두 디자이너들 또는 진짜 회사에서 그냥 우리 사무직만 한다는 분들 병원 취재를 했을 때 사실상 하청이 조선소 노동자가 다치는 이유와 그 구두 디자이너가 과로에 시달리는 이유는 똑같거든요. 노동에 있어 자기 통제권을 못 갖는 거죠. 내가 내 노동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하청이기도 하고 특수고용직이기도 하고 또는 나는 회사에 목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이 책이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 결국 나는 얼마 써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사주세요. 이거 읍소 방송인가요? 읍소라도 해야 돼. 인쇄값이 절실합니다 지금. 빨리 많이 사주세요. 네. 이거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홀씨가 돼서 막 퍼뜨려가지고 막 곳곳에서 이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욱 국장님?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아우 어지러워. 저는 이제 그 언론이나 이제 정부에서도 맨날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 인력이 없어져서 큰일이라고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 있는 노동자들도 이렇게 계속 죽이면서 이 안전한 일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맨날 저출산 고령화 걱정하지 말고 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우선 더 급하다. 그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나 온통 지금 저 노동자 쓰러지다 책에 고민이 꽂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점에 다 있나요? 가시거나 인터넷 서점으로 가시면 다 있어요? 네. 모자란 건 아니고요. 2,500개 안 했는데. 인터넷 서점으로. 네. 자, 서점에서 많이들 사주세요. 국내율 건강과 헌정방송 컴백 나는 무방비다 2회 방송 오늘의 목표는 한 달 뒤에 노동자 쓰러지다 책자가 얼마나 팔렸는지 통계 내가지고 뭐라 그러죠? 반성하는 방송이 돼야 되려나? 다음 방송은. 자, 노동자 쓰러지다 시민도 쓰러진다 2회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